국립공주과학관 강문학산 실장 문경주입니다. 오늘 세계 우주 주간을 기념해서 특별 강연하는 자리로 준비를 했는데요. 그전에 앞서서 우리 국립광주과학관이 올해로 개관 10주년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2013년 10월 15일에 처음으로 광주 이곳에 개관을 했고요. 그때는 지금 여러분이 계시는 이곳 본관 그 건물 이렇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이쪽에 천문 숙박동도 저희가 생겼고 어린이 과학관도 생겼고 또 최근에는 인공지능관까지 이렇게 기반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도 계속해서 발전되어 가고 있고요. 또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저희가 이제 전시라든지 행사 교육 프로그램들도 계속 다양화하면서 여러 가지 콘텐츠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저희가 변화될 또 10년의 과학관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과학관의 발전과 변화에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월 6일부터 다음 주 일요일입니다. 10월 15일까지 저희가 아트 사이언스 페스티벌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과학관에서 봄과 또 가을 시즌 이렇게 두 개의 시즌에 계절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진행되는 행사고 관련돼서 전시라든지 체험이라든지 또 강연, 공연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번 강연 끝나고 나서 또 전시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함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는 광주 과학 발명 페스티벌을 또 이 과학관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한 60개 정도의 야외 부스가 세워지고 거기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이 되고 또 여기에서 다양한 주제의 또 강연 프로그램들도 함께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계속해서 행사가 이렇게 진행된다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특별히 10월 14일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5시에는 가을 야외 음악회도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여 명이 넘는 오케스트라가 또 와서 야외 공연장이 있습니다. 야외에 거기에서 또 가을 음악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0월 28일은 또 인공지능 과학 골든벨이라고 해서 또 골든벨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고 10일까지 참가자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몇 팀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나 우리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부모 한 분과 또 우리 학생이 같이 참여하는 대회입니다. 그래서 혹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과학관 홈페이지에서 그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이 외에도 노벨상 지금 이제 노벨상도 발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10월 2일부터 노벨상을 발표를 했는데요. 또 노벨상과 관련돼서 또 우리 학생들과 또 교육을 위한 이런 포럼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다양한 행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과학관 홈페이지에 오셔서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상세히 살펴봐 주시고 또 관심 있으시면 함께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세계 우주 주간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우주 주간이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세계 우주 주간으로 유엔에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일 또 우주 조약이 체결된 날짜, 그래서 그 두 날 사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10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세계 우주 주간으로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광주과학관에서도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과 함께 행사들 이런 지금 여러분이 참석해 계신 이런 강연, 그 다음에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누리호 사진전도 같이 개최를 하고 있고요.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나만의 누리호를 만들어보는 그런 체험들도 함께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이나 체험을 못 해보신 분들은 강연 끝나고도 한번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소개가 너무 길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행사를 진행해 주실 우리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의 허영호 박사님 앞으로 박수와 함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허영호입니다. 보통 소개를 받으면 여성분이 올라오시는데 제가 먼저 올라와서 죄송하고요. 저는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에서
세계 우주 주간 행사를 한국 행사를 주관해서 이제 대구, 광주, 부산의 세 과학관에서 동시에 개최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그 세계 우주 주간 행사의 올해 주제가 보시다시피 우주와 기업가 정신으로 저 위에 살짝 작은 글씨로 써 있어요. 그래서 세계 우주 주간의 주제에 맞춰서 저희가 연사분들을 초청을 해서 강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실 분을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기업에 계신 분들이 되게 바쁘신데 제가 어렵게 모셨거든요. 우주로테크 대표이사 우주로테크의 이성문 대표님을 모셨는데, 되게 젊은 나이에 창업을 하셔가지고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에서 석사 과정 논문 준비를 하고 계신데, 이미 창업하신 지는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주 분야가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위성이 계속 늘어나니까 그 위성들이 늘어나면 결국 위성을 다 쓰고 나면 우주 쓰레기가 되거든요. 그 우주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솔루션에 대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스타트업을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해드리는 거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빨리 강연 시작하기 위해서 대표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우주로테크 이성문입니다. 먼저 이 세계우주주간의 연휴 한국 같은 연휴 기간에 과학관에 와서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생각해보면은 저도 어렸을 때 이 세계우주주간 행사에 참여를 하고 싶어가지고 되게 많이 찾아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우주주간 국내 행사가 없었습니다. 국내 호스트하는 기업이나 기관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에는 제가 그런 행사에 와서 직접 여러분 앞에서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또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쉽게 인공위성을 개발해오던 연구자였고요. 인공위성을 어떻게 추진을 통해서 폐기를 시킬 수 있는지, 위성을 없애는 방법, 다들 어떻게든 인공위성을 발사하고 개발하려고 하는데, 저는 반대로 그것들을 어떻게 잘 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집중하고 연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우주 분야 연구가 국방 쪽이랑 또 관련이 있다 보니까 국방 기술들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왔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런 기술력들을 쌓은 걸 바탕으로 해서 창업을 하고, 그것들로 지금 사업을 하면서 투자를 받고 이뤄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설명이나 수식어보다는 저는 그냥 단순하게 일단 우주 덕후입니다. 정말 우주 과학을 좋아했고요.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로켓에 빠져 살았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그때 당시는 이제 물로켓이죠. 물로켓 열심히 만들고 막 대회도 나가고, 로켓만 정말 한 길만 열심히 하고, 대학교에 와서도 로켓만 공부했고, 또 연구실에서 로켓을 하고, 이렇게 정말 로켓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자연스럽게 제가 하고 싶은 일들도 뭔가 이 우주 분야를 개발하는, 우주 개발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당연히 우주 개발이라고 한다면은 연구원, 우리나라 국가 연구원들에서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학창시절이던 제 앞에 그때 당시에 스페이스X가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가 하는 것을 보고 저는 당연히 어떤 기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름부터가 스페이스X니까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일반 민간 기업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제가 뭔가를 깨닫고, 미국에서도 할 수 있으면은 우리나라에서도 할 수 있지 라는 정말 무모하고 말도 안 되는 되게 단순한 생각 하나만으로 창업을 결심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이제 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반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부터도 당연했고요. 왜냐면 너무 어린 나이에 이제 사업을 하는 것도 걱정인데, 우리나라에 시장조차도 없는 우주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주위에 이제 교수님들이나 연구자분들이나 많이들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의 이 분위기에 대해서 또 설명해 줄 수 있는 좋은 자료가 하나 있는데요. 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우주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걱정을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우주 분야로 사업을 하고 개발한다는 것이 조금은 비현실적이고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 있는 두 개의 영화를 좀 보면요. 하나는 인터스텔라, 하나는 마션. 제가 둘 다 굉장히 좋아하는 우주 영화인데요. 이 두 개의 흥행이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잘 됐는지를 보면은 그 국가별로의 우주 개발에 대한 분위기를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터스텔라는 정말 이제 둘 다 SF라고는 하지만 저 블랙홀이라든가 우리가 당장에 좀 근접하기 어려운
정말 좀 판타지스러운 멋있는 그래픽들을 보여주고 감동적인 스토리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마션은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들이 고증이 잘 되어 있는 영화예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인터스텔라가 더 흥행에 성공을 했고요. 북미에서는 마션이 성공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재밌는 분석이 있던 게 우리나라에서는 두 이야기 모두 다 사이언스 픽션으로 들린 거예요. 다 공상과학으로 들린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더 감동이 있고 그래픽이 멋있는 장면들이 나오고 화려한 인터스텔라가 성공을 했다는 분석이 있고 마션 같은 경우에는 북미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와 달리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이다. 곧 몇 년 안에는 우리가 진짜 겪게 될 수도 있는 일이겠구나 라는 것으로부터 공감대를 끌어내고 그것이 성공의 요인이 됐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나라에서 보는 우주 개발과 우주 분야를 이미 먼저 개발을 수십 년간 해온 선진국들의 그런 분위기 차이가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강연을 들으시는 우리 학생분들이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는 우리나라도 화성 개발을 당연하게, 달 탐사를 당연하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때는 우리나라도 마션 같은 좀 더 현실적인 영화들이 나왔을 때 이것들이 더 이상 공상과학이 아니라 진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시 주제로 돌아와서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우주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그것들을 다루는 관련된 우주 기술 기업들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이 작은 모든 점들이 지금 우주 공간에 떠있는 우주 쓰레기입니다. 정말 많죠. 지금 지구가 거의 뿌옇게 돼서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가 1960년대부터 우주 개발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이렇게 한번 발사가 된 인공위성들이나 우주 물체들을 적절히 지금까지 버리는 방법이 없었어요. 다들 우주 공간으로 내던지고 있었지 그것들을 다시 가져오기 위한 방법이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우주 쓰레기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 우주 쓰레기들이 지금까지 올라가는 것만 파악되는 것만 해도 약 11,000톤가량 어마어마한 수치가 지금 이미 우주 공간에 버려져 있고요. 개수로만 따져도 한 35,000개 정도. 이게 여기 35,000개라고 나오는 수치는 우리 한 주먹 정도 사이즈 되는 그 정도로 관측이 가능한 우주 쓰레기만 따졌을 때 이 정도고요. 주먹보다 작으면 아예 우리가 관측조차 안 됩니다.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까지 합치면 1.35개 정도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우주 쓰레기들이 위험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보면요. 일단은 굉장히 빠르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주 공간을 떠다니는 물체들은 그 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7.8km/s 정도니까요. 여기서 제가 오늘 광주 송정역까지가 한 8km 정도가 나와요. 그 정도를 1초 만에 가는 속도입니다. 네, 광주과학관에서 송정역까지를 1초 정도 만에 가는데 그 속도로 우주 공간에 지금 11,000톤의 물체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하나라도 부딪히거나 스치는 순간에는 그대로 구멍이 뚫려버리거나 위성 전체가 파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우주 쓰레기는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우주 개발을 하니까요. 사람들이 지상에서 편리한 기술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주를 개발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렇게 올려놨던 우주 물체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어떤 책임감 있는 그런 버리는 폐기 방법이 좀 부재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우주 물체들이 많아지고 우주 쓰레기가 많아지는지 그것도 이 최근에 보면은 이 올라가는 추세가 굉장히 점점 가팔라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의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우주 개발의 역사부터 어떻게 우주 개발의 트렌드가 바뀌어왔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주 개발의 변화를 먼저 보자면요. 1960년대 아폴로 프로젝트를 할 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우주는 단순히 기술 개발의 영역이 아니라 정치적인 그리고 어떤 국가의 기술력을 뽐낼 수 있는 그런 무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류가 최초의 인공위성을 개발한 것은 이제 구소련, 지금 러시아 이제 구소련에서 최초의 인공위성을 개발을 했고요. 이런 인공위성이 하나 올라가고 나니까 그 경쟁 상대였던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쇼크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이제 미국에서의 첫 번째 익스플로러라고 하는 위성을 개발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인류는 달에도 진출하고자 하고 사람을 계속 우주로 보내고 동물도 보내보고 결국에는 우리는 세컨5라고 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로켓과 그것들을 이용해서 달에 가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실험을 하고 이런 것들을 이루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주 개발이 빠르게 가능했던 이유는 그 당시가 냉전이라고 하는 독특한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미국 전체 예산의 5%가량을 나사의 예산으로 우주 개발 목적으로 사용을 해봤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말도 안 되게 큰 금액이죠. 5%라뇨.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그 GDP 대비 그 우주 개발에 투입하는 비율이 0.04%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미국이 5%를 투입했으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속도로 우주 개발을 가능했던 거죠. 그런데 이런 냉전이 끝나고 나면서 더 이상 그렇게 바쁘게 우주 개발을 해야 될 이유가 사라지게 됩니다. 어떤 정책적인 목적도 약해지게 되고요. 그런 이권의 다툼들도 좀 덜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좀 더 인류의 원초적인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우주 개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과연 우주에 나가서 정말 살아남을 수 있는지, 사람이 달에 가서 살 수 있을지, 화성에 가서 살 수 있을지, 화성에 뭐 생명체가 있을지, 달에 물이 있을지, 이런 연구들이 2010년대 정도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대가 넘어가면서부터 굉장히 다른 움직임이 생깁니다. 바로 민간에서 우주 개발을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이 이전에도 민간에서의 계속 우주 개발 참여들이 있었습니다만 굉장히 이제 소수에 불과했고요. 2008년 정도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가 발사에 성공을 하면서부터 이제는 민간에서도 우주 개발을 자체적으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구나라는 것들이 이 생각이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발사체들이 발사가 되면서 가장 크게 바뀌는 점은 바로 우주로 접근하는 비용이 굉장히 저렴해지게 됩니다. 우주로 발사하는 비용을 과거에는 굉장히 천문학적인 돈이 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스페이스X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1kg 정도의 물체를 우주로 올리는데 약 8천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물론 여전히 비싸긴 합니다. 하지만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그 8천만 원의 비용을 들여서 우주로 물체를 발사했을 때 거기서부터 얻을 수 있는 부가가치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우주 분야로 우주 산업으로 접근하는 허들이 굉장히 낮아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또 큰 변화점 중에 하나는 민간이 참여하다 보니까 기존에는 써오지 않던 기술들을 우주에 접목시킵니다. 옛날에는 인공위성 하나를 우리가 보려면요 거의 이 단상 위에 가득 찰 정도의 굉장히 큰 인공위성들이 많았는데요. 이때부터는 민간에서 굉장히 위성을 작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반도체 기술들도 획기적인 기술들을 도입을 해보고요. 그 기존에는 절대로 실패하면 안 됐던 그런 위성들을 개발해왔다면은 지금은 실패를 해도 되는 위성이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위성을 개발할 때는 위성 하나당 2천억 원에서 3천억 원 정도가 되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개발한 위성이 실패하면 절대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게 설계합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에서 설계하는 위성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실패한다고 해도 본인들이 그 피해를 감수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실패가 가능한 위성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과 같이 3천억 원짜리 위성 하나를 올리는 게 아니라 1억 원짜리 위성을 3,000개를 올리자 이런 마인드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위성을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기업들이 위성을 하나씩 만드는 게 아니고요. 수십 개에서 수백 개 단위씩 같은 위성들을 양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양산이 되면은 당연히 우주 개발에 들어가는 이 위성을 만드는 비용도 훨씬 더 줄어들게 되고요. 그러면 더 비용이 싸지니까 더 많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고 이 선순환의 구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분야에서 가장 또 압도적으로 1위를 달려나가고 있는 기업이 스페이스X입니다. 스페이스X는 앞에서 보여드린 그런 우주 발사체 외에도 위성 사업을 독자적으로도 하고 있어요. 스타링크라고 하는 위성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했던 계획이 조금 미뤄지긴 했지만 이 스타링크의 위성을 쓰면 지구 전 세계 어디서나 통신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위성입니다. 보시면 이 위성들이 한 층씩 지금 쌓여있는 건데요. 이 각각의 한 층이 모두 하나씩의 위성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로 발사를 할 때 더 이상 위성 하나만 올리는 게 아니라 발사체 안에다가 한 60개 정도의 위성을 구겨놨습니다. 그리고 그 60개 정도 되는 위성을 한 번에 우주로 전달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주 공간에서 이렇게 묶고 있던 이 기숙체를 풀어주게 되면은 60개 정도의 위성이 쭉 퍼지면서 궤도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인공위성들을 대량 생산하고 발사체도 싸지고 우주로 접근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또 다른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네, 여기 있는 두 사진은 이제 천체 관측 사진인데요. 우리가 흔히 보는 천체 사진이랑 조금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선들이 그어져 있다라는 것들이 보일 텐데요. 이 선들이 다 스타링크입니다.
우리가 천문대에 가서 이제 별을 볼 때 스타링크를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새벽 시간이나 해가 이제 막 지고 나서 초저녁쯤에 하늘을 올려다 보시면은 별같이 생겼는데 움직이는 것들이 보일 거예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 지금 스타링크 위성들이 한 5천여 개 정도가 떠다니고 있고 그 5천여 개 중에 우리나라 위를 지나는 몇 개 정도는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문제가 너무나 위성이 많아지다 보니까 천체 관측을 하는 사람들도 어려워지고 지상에서의 다른 피해들도 생기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는 우주 공간이 오염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런 우주 공간 오염을 막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최근 들어서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어떠한 산업이든지 간에 어떤 새로운 하나의 신산업이 나타나고 그것들이 규제가 생기기 전에 급속도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부작용이 분명히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많은 경우 뭐 쓰레기 문제 같은 것들이 그렇게 있었죠. 우리가 해양을 개발하면서 해양에서 나오는 쓰레기들 그대로 다 해양에 버려지게 되고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강제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쓰레기 문제들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데 저는 이것이 우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우주라는 산업 역시도 하나의 산업이기 때문에 다를 게 없습니다. 다른 산업, 뭐 자동차 산업이나 반도체 산업이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규제가 생기기 이전에 급격하게 이렇게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그로 인한 부작용들이 생기게 되고요. 우주 쓰레기들이 정말 많아지게 됩니다. 지금 이 위에 있는 이 커다란 하얀 색깔 판이 그 우주에 있던 허블 우주 망원경 아시죠? 허블 우주 망원경의 겉표면 패널을 수리하는 과정 중에 회수한 겁니다. 회수하고 나서 봤더니 표면에 크고 작은 구멍들이 정말 많이 뚫려 있습니다. 이 구멍들이 모두 궤도 공간 내에서 우주 쓰레기들과의 충돌로 인해서 뚫리게 된 구멍이고요. 지금은 이제 멀쩡한 패널로 다시 교체를 했지만 그 10몇 년간 우주 공간에 노출됐을 때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하나 영상인데요. 영상에서 지금 어두워서 안 보이지만 이제 별들이 떠있고 달이 떠있는데 이쯤에서 뭔가 이상한 물체가 나타납니다. 이 물체는 인공위성이고요. 우리가 밤하늘을 보다가 심심찮게 제가 볼 수 있다고 말씀드린 그런 인공위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이리듐이라고 하는 미국의 통신회사에서 갖고 있는 그런 위성인데 굉장히 밝아집니다. 보시면은 주변의 별들보다 훨씬 밝아지는 건 물론이고요. 정말 어디서든 눈에 띌 수 있을 만한 수준으로 밝아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도 저녁 하늘에 잘 보시면은 운이 좋다면은 하나씩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우주 공간에서의 위성들이 자꾸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아까 앞서서 보여드린 것처럼 우주 관측을 했을 때에도 어떤 원치 않는 위성으로 인한 노이즈들이 이런 선들이 그어지게 되고 보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우주를 바라보게 되면은 이런 위성을 함께 볼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선들이 그어지고 있느냐? 우주 공간이 얼마나 넓은데 고작 위성 몇백 개 올렸다고 몇천 개 올렸다고 그것들이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다음 보시는 것은 지금 떠 있는 스타링크의 한 절반 정도만 표시한 겁니다. 우주 공간에 거의 같은 높이, 같은 궤도에 한 이때 당시까지만 해도 한 2,500개 정도가 떠 있었고요. 지금은 5천여 개 정도가 이런 스타링크 위성들이 떠 있습니다. 물론 우주에는 지금 스타링크 말고도 다른 크고 작은 위성들이 많기 때문에 만여 개 정도의 물체들이 떠다니고 있고요. 이렇게 다 같은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지상에서 봤을 때도 이상한 점들이 보이지만 우주 공간에서 인공위성을 운영하고 우주를 탐사하기 위한 인공위성들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인공위성 충돌입니다. 2009년에 실제로 위성 간의 충돌이 크게 일어났고요. 이때는 작동을 하고 있던 통신위성,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 반짝하고 나타났던 통신위성 이리듐과 러시아의 지금은 이제 쓰지 못하는 고장난 인공위성이 충돌을 했습니다. 이때 2009년에 충돌이 일어나고 나서 수천 개 정도의 한 3,000개에서 3,500개 정도의 파편이 발생했고요. 이때 발생한 파편은 지상에서의 사고와는 다르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질 않아요. 계속해서 초속 7.8km 정도의 속도로 우주 공간에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고작 50분 정도만 지나면은 지구 거의 한 바퀴 정도를 다 감게 됩니다. 한 바퀴 정도를 감게 되고요. 90분 정도가 지나면은 지구 한 바퀴를 완전히 감게 되고, 여전히 지금도 여러 인공위성들이 이때 발생한 2009년에 발생한 우주 파편을 피하느라 아직도 많은 비용을 들이고 있습니다. 네, 이 우주 파편들, 우주 쓰레기의 이 성장을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높게 올라가는 부분에 두 개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는 앞서서 이 위에 있는 부분이 빨간 화살표가 앞서 보여드렸던 우주 공간에서의 교통사고이고요. 또 아래쪽에 노란 색깔 화살표로 나타낸 것은 인공위성 요격 실험이 있었습니다. 미사일로 위성을 때려잡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거냐면요. 이미 인공위성이 7.8km/s라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한 총알 속도의 30배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날아가고 있는 총알 30배 정도 되는 물체를 또 다른 물체로 맞추는 겁니다. 그것을 당시에 이제 중국에서 실행을 했고요. 그때 발생한 파편들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자연적으로 우주 공간에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발생하는 우주 쓰레기들도 이렇게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수준까지 되게 되냐면요. 지금부터라도 만약에 우리가 적절한 방법을 통해서 우주 물체를 폐기하거나 건강을 줄이기 위한 방법을 수행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인류는 우주 개발을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이론이 수학적인 모델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요. 우주 공간의 물체가 한 번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은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한 3,000개, 수천 개 정도의 파편들이 또 발생하게 되는데 그 파편이 또 다른 위성을 때립니다. 그러면은 그 파편 하나 때문에 또 3,000개 정도의 파편이 발생하고요. 그 3,000개의 또 하나가 때리면은 또 3,000개가 나옵니다. 그렇게 연쇄적인 반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일정 수준으로 우주 쓰레기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제는 걷잡을 수 없이 그런 연쇄 반응이 이루어지게 되고 더 이상 인류가 우주에 접근조차 할 수 없게 된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우주물체, 우주 쓰레기를 제거를 해야 될까요? 지금 여기 있는 사진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 승리호인데 혹시 보신 분들 계실까요? 넷플릭스에서 나왔었는데 보신 분들 계시는군요. 네. 좋습니다. 이 승리호의 배경이 되는 게 바로 우주 쓰레기를 수거하는 우주 비행사들이 이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던 장면 중에 하나가 그 작사를 이용해서 이 캐릭터 중에 하나가 로봇 캐릭터가 작사를 이용해서 우주 쓰레기를 붙잡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이렇게 직접 던지고요. 우주 쓰레기를 붙잡고 끌고 어딘가로 가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이 단지 영화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주 공간에서 쓰레기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작살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날로그적이죠. 굉장히 기초적인, 원초적인 방법들로 우주물체를 제거하기 위한 그런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작살도 던져서 직접 꽂아서 가져오겠다라는 연구도 있고요. 그물을 던져서 우리가 물고기 잡듯이 커다란 그물을 우주 쓰레기 주변으로 던져서 그물에 걸리는 우주 쓰레기를 수거하겠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로봇을 이용해서 직접 로봇 팔로 못 쓰는 우주 쓰레기를 붙잡고 다시 떨어지게끔 하는 이런 계획들도 함께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방법들은 이제 대부분 대형 위성에서나 가능한 이야기고요. 작은 위성들은 훨씬 더 싸기 때문에 저런 앞서서 보여드린 그런 고급 기술들을 쓰기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작은 위성들은 스스로 떨어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용을 하다가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은 더 이상 이 위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제 우리 할 거 다 끝냈다. 라고 하면은 스스로 폐기될 수 있게끔 하는 기술들이 또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추진기관 방식을 이용하는 방법부터 커다란 돛을 펼쳐서 이 우주 공간이라고는 하지만 거기도 미약하게나마 대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기의 힘을 조금이라도 이용해서 천천히 이 돛을 펼쳐서 떨어지게 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요. 지금 우주 공간에 떠 있는 그런 전기 입자들, 전기적인 힘을 이용해서 커다란 전선을 늘어뜨려 놓고 그 힘을 이용해서 떨어지게 하는 이런 방법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저희가 하고 있는 이런 추진기관을 이용하는 방식이고요. 우주 공간을 잘 돌고 있던 인공위성에 이제 반대 방향으로, 원래 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떨어지게끔 힘을 주게 된다면은 그 궤도에 더 이상 남아있지 못하고 지구로 천천히 추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구로 추락하는 과정에서 높이가 한 100km 정도 상공쯤이 되면은 대기가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공기가 많다 보니까 거기서 마치 하나의 별똥별처럼 불타서 없어지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갖고 있는 것들이 이제 일반적인 우주 쓰레기를 잘 제거하는, 안전하게 제거하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떨어지는 장면들을 보면 되게 예쁩니다. 쓰레기긴 하지만요, 굉장히 예쁜 별똥별처럼 보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앞서서 이제 제가 충돌 사례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그런 충돌도 예방을 먼저 해야겠죠. 우주 쓰레기를 제거하기 전에 충돌 자체를 미리 예방하고 더 많은 우주 쓰레기가 나오지 않게끔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인공위성이 가까워지게 되면은 지금도 이제 국제적으로 서로 경고를 보내주고 있고요. 그런 경고를 받게 되면은 위성이 스스로 피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가 쉽게 도로에서의 교통사고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교통사고가 한 번 나면은 양쪽 다 손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주 공간에서도 한 번 충돌이 나면은 그 위성이 뭐 5천억 원짜리든지 10억 원짜리든지 가격이 상관없이 양쪽 다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우주 내에서의 교통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도 민간에서 우주 개발을 활발하게 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이런 무분별한 우주 개발보다는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 가능성이 있는 그런 우주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이 지금 국제적인 이 트렌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술 개발부터 인공위성의 궤도 예측, 그리고 인공위성의 폐기에 대한 설계, 그리고 앞으로 차세대 우리가 우주에 나갔을 때 달에 있는 자원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더 먼 우주까지 나갈 것인가, 이런 원천 기술의 개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처음 소개드릴 때 이제 스타트업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스타트업 저도 이제는 많이 익숙해지신 단어죠. 네, 저희처럼 굉장히 새로운 분야, 신산업을 발굴하고 새로운 기술들을 이용해서 기존에는 어떤 새로운 가치들을 만들고 이런 기업들을 스타트업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우주 분야에서의 스타트업, 과연 우리나라에서도 가능한 일일까? 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정말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사업 초창기 때 항상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싸웠어야 됐고요.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는 이미 많은 기업들이 먼저 등장을 했고 이미 기술 개발을 한 5년, 10년 정도 앞서서부터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우주 개발 과연 가능한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우주 쓰레기와 관련된 우주 기업들을 먼저 한번 보여드립니다. 일단은 앞에는 다 해외 사례고요. 요거는 이제 일본에 있는 기업인데요. 직접 우주로 가서 우주 쓰레기가 있는 곳까지 직접 이동을 하고 거기서 로봇팔을 이용해서 물체를 붙잡고 떨어지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영상만 보면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생각되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4천억 원가량의 투자를 받고 지금 첫 번째 위성을 작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두 번째 위성을 지금 올릴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스위스에서 시작한 클리어 스페이스라는 기업인데요. 조금 더 징그럽게 생긴 4개의 로봇팔을 이용해서 우주 물체를 붙잡고 그것들을 고치거나 다시 재사용할 수 있게 만들거나 만약에 더 재사용할 수 없는 위성이라면은 그대로 폐기시키는 것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클리어 스페이스도 이제 한 2천억 원 정도 규모가 되는 기업으로 성장을 했고요. 사람 수도 한 70여 명 정도가 넘어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이런 우주 쓰레기나 뭐 어려운 우주 사업뿐만 아니라 굉장히 재미난 사업들도 나오고 있어요. 바로 인공 별똥별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오늘 그 서울 여의도에서 불꽃 축제가 있잖아요. 불꽃 축제를 하면 보통 한 반경 40km 정도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인공 별똥별을 만들면은 반경 한 200km가 이런 인공 별똥별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나왔던 이런 인공위성 하나 만드는 거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위성 하나 정도 띄우는 게 물론 개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지만 그 불꽃 축제에 비하면 훨씬 더 저렴한 비용으로 이런 더 멋진 이벤트들도 만들 수 있는 이런 아이디어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이건 아이디어가 좋아가지고 사업성이 뛰어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우주에서의 비즈니스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위성 영상 지도 같은 거를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위성 영상을 활용해서 어떻게 거기서 유의미한 데이터들을 뽑아내는가,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떤 이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앞서서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이 작은 위성, 여러분 손에도 올려놓을 수 있을 만큼 팔뚝 정도 사이즈 되는
작은 위성을 만드는 플래닛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기업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위성을 지금까지 한 600개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렇게 600개 정도 만든 위성이 한 20년 전, 10년 전에 만들었던 국가에서 만든 인공위성 정도의 성능을 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최고의 성능은 아니지만 가격은 한 100분의 1 정도 수준이면서 성능은 10년 정도 전 그 제품의 성능 정도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00개 정도를 다 동시에 운영을 하면서 전체 지구를 매 1시간마다 사진을 업데이트 해냅니다. 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모으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모아진 데이터들이 가지는 가치는 정말 대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 저희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게 되면은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못 봅니다. 우리도 물론 군사위성이 있지만 그렇게 매 시시각각 업데이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플래닛이라는 이런 민간 사기업에서는 매 시시각각 업데이트를 하다 보니까 더 빠른 이 주기로 영상 정보를 업데이트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영상 정보를 우리는 제일 가까이서 쓰고 있는 게 바로 지도밖에 없는데 그럼 다른 산업계에서는 어떤 것들이 이런 것들을 구매하지? 왜 구매하지? 라는 것들이 아직은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미국에 가가지고 이런 영상 정보를 처리하는 기업들을 만나면서 인터뷰를 해봤는데요. 이런 영상 정보를 저는 단지 지도, 내비게이션 이런 거에만 쓸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이 고객이 있었습니다. 바로 금융권, 월스트리트나 또는 우리나라 이마트 같은 대형 마트들, 미국에 있는 그런 대형 마트에서 위성의 정보를 삽니다. 이게 되게 저는 충격이었는데요. 왜 금융권에서 사느냐? 왼쪽에 있는 이 사진, 이 세 개의 동그라미가 상공에서 우주에서 본 석유 저장 창고예요. 그런데 석유 저장 창고는 전 세계 각 국가별로 다 국가 기밀이 있기 때문에 모든 저장 창고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40% 정도만 공개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주에서 보면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밌는 게 석유 저장 창고는 천장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요. 안에 가스가 차면 안 되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 움직입니다. 안에 석유를 많이 넣어놨으면 높이 올라오고요. 석유를 다 써가면 내려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인공위성을 통해서 그림자를 계산하면 얼마나 석유가 남아있는지 알 수 있고 이것들을 전 세계에 있는 수천 개의 석유 저장 창고를 다 찾아내면 앞으로의 국제 유가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국제 유가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겠죠. 그리고 이 대형마트는 도대체 위성 정보를 왜 사느냐 또 물어봤는데 미국은 우리나라랑 조금 다르게 이 주차장들이 대부분 땅 위에 그냥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지하에 있지만 이렇게 땅에 펼쳐져 있는 주차장을 찍게 되면은 몇 시에 몇 개의 차가 언제 방문을 했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들의 고객들의 예상 매출도 알 수 있고요. 반대로 상대 경쟁사의 예상 매출까지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본인들의 어떤 사업적인 전략을 짜는데 훨씬 더 유리한 고지를 취할 수가 있겠죠. 이렇듯이 위성 정보를 잘 활용한다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위성 영상 정보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을 AI 기술, 머신러닝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이것들의 처리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오비탈 인사이트라고 하는 기업이 대표적인데요. 여기서는 본인들이 갖고 있는 위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위성에서 영상만 사옵니다. 사진들을 사오는 거고요. 그 사진들을 모두 사와가지고 하루에 수 테라바이트가 넘어서 수 페타바이트라는 단위로 어마어마한 양의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제 가치가 있는 유의미한 데이터의 개수들, 결국 숫자 값으로 뽑아내는 거죠. 영상이라는 데이터의 사이즈는 엄청 크고 무겁지만 거기서 필요한 정보들만 뽑아낼 숫자는 굉장히 가벼워집니다. 이런 것들을 높은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재미난 곳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리오랩스라고 하는 기업인데 제가 한번 방문을 해서 이야기를 해봤었는데요. 리오랩스는 전 지구 주변에 전 세계에 있는 우주 물체를 다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 군이나 우리나라 군에서 하는 것보다 더 높은 수준이고 더 많은 양의 우주 물체를 감시하고 있고요. 우주 물체를 보통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35,000여 개 정도의 우주 쓰레기가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우리 주먹 정도 되는 크기, 10cm 정도 되는 사이즈였다면 이 리오랩스라는 기업은 병뚜껑 정도 되는 우리 생수 병뚜껑 정도만 되는 그 정도 크기의 물체까지도 감시할 수가 있습니다. 탐지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양의 우주 물체들이 어디에 있고 어디서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는지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물체가 충돌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까지도 분석이 가능한 굉장히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 하나 또 재미있는 기업이 있는데요. 사실은 마스시티 디자인은 얼마 전에 한 3년 전에 이제 폐업을 했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럴 만했던 이유가 일단 이 기업은 화성에서의 인류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 화성에서의 도시 계획을 짜는 거였어요. 우리가 보통 신도시를 개발하거나 할 때도 다 도시 계획을 처음부터 설계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화성에 인류가 진출을 했을 때 어떻게 기술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술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의 어떤 인문사회학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구성들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우주에서 사람들이 생존하고 어떤 집단들이 이루어서 살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설계하는 기업이었는데 안타깝게도 화성 개발이 생각보다 늦어졌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을 닫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제 지구 주변, 달, 화성뿐만 아니라 더 먼 우주까지도 개발하려고 했던 그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두 기업 다 지금은 이 분야로 사업을 하진 않고 있는데요. 바로 우주 채굴입니다. 우주 채굴이라고 하면 되게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우주에 있는 자원을 직접 캐서 가지고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거기까지 가서 캐는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 텐데 왜 그 돈 들여서 하냐, 지구에 있는 거 캐면 되지 라고 할 수 있지만 우주 공간에서의 그 자원의 양은 지구에서 캐는 양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행성 하나만 가져오면 수조 달러 정도의 그런 경제적인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직접 소행성을 가져온다던가 아니면은 달에서의 어떤 유일한 히토류 같은 중요한 자원들을 직접 해가지고 그것들을 정제하고 지구로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사업들도 활발히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는 지금 보여드린 건 두 개의 기업인데요. 그 외에도 룩셈부르크라는 국가에서는 원래 국가 자체가 그 광업을 하던 국가입니다. 지금 이미 GDP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는 국가이긴 하지만 원래 광업, 채굴을 잘하던 지구 내에서의 채굴을 잘하는 기업인데 여기가 국가 차원에서 우주 개발로 아예 미래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원래 잘하던 장점을 결합해서 우주에서의 채굴만큼은 우리나라가 짱을 하겠다라는 마인드로 전 세계에 있는 우주 기업들을 끌어모으고 국가 전폭적으로 지금 국가적으로 우주 기업들이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외국 기업들 재미난 거 많은 건 알겠는데 과연 우리나라에 있긴 할까?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다행히 한 10년 정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꾸준히 우주 기업들이 등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크게 나누면 일단 인공위성 자체를 만들거나 인공위성으로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하는 기업들이 먼저 많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인공위성들을 잘 발사를 해야겠죠. 우주 공간으로 쏘아 올려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을 하는 우주 발사체 사업이 있고요. 이 우주 발사체에서 재밌는 게 우주 여행을 하는 기업도 하나 있습니다. 이 기업이 빠르게 좀 개발한다면 우리도 조만간 가까운 우주 여행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달 탐사 같은 우주 탐사를 하는 기업도 있고요. 놀랍게도 현대가 들어가 있습니다. 현대에서 우주 개발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은 달에서도 달까지 가는 건 우주 개발이지만 달에 착륙을 하고 나면은 똑같이 모빌리티 사업입니다. 똑같이 운송을 해야 되고 바퀴가 굴러가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가 지금 달 개발에 참여했고요. 우주 교통 관리에서는 저희 우주도테크라는 기업과 스페이스맵이라는 기업이 우주 공간에서의 물체들을 어떻게 충돌하지 않게끔 관리를 해줄 것이고 그것들의 궤도를 미리 알고 예측을 해야지만 사용자에게 빨리 피하세요 라고 미리 경고를 줄 수 있는지 이런 교통 관리를 하는 기업들도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제가 다 보여드리긴 너무 많고요. 대표적인 기업들 몇 개만 같이 보여드리면요. 나라스페이스라는 기업은 가장 우리나라에서의 초소형 인공위성 중에서도 굉장히 작은 크기를 만드는 그런 인공위성을 잘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지난주에 개발이 끝나고 첫 번째 위성에 패킹을 다 샀습니다. 이제 지금 해외로 보내지고 있고요. 이번 연말 이내로 우주로 발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게 나로 3차 발사 때처럼 그때는 나로는 국가에서 개발한 그런 발사체와 거기에 실려있는 위성들이었지만 이제는 민간이 국가적으로 개발한 위성이 민간이 직접 계약한 다른 나라 발사체를 타고 올라가서 우주에서 사용되는 모습도 이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두 번째는 페리스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기업이고요. 이곳은 이제 발사체 기업입니다. 딱 보시듯이 로켓 엔진이 멋있게 있습니다. 굉장히 여기가 젊은 청년들이 창업을 했던 기업이었고 지금은 뭐 기업 가치가 1,000억 원 이상 정도로 성장을 한 삼성에서도 투자를 한 굉장히 대단한 기업이고요.
페리시에서 바라보고 있는 이런 발사체 시장은 스페이스X와는 조금 다릅니다. 스페이스X는 굉장히 커다란 발사체를 이용해서 한 40톤 정도에서 100톤 정도 사이 되는 무게를 우주로 운송을 한다면은 그런 어떤 대형 트럭의 느낌이라면은 여기서 생각하는 것은 택시 정도입니다. 한두 개 정도의 위성이나 정말 가벼운 한 50kg 정도 되는 우리 친구들 몸무게 정도 되는 인공위성을 하나만 싣고 또는 한 두세 개 정도만 싣고 빠르게 원하는 우주로 보낼 수 있는 이런 택시 같은 사업을 하는 발사체를 만들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노스페이스는 가장 또 좋은 호재가 얼마 전에 발사에 성공을 했습니다. 브라질에 있는 발사장에서 일단 시험 발사체이긴 하지만 상업적인 서비스를 하는 첫 발사가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노스페이스도 이제 내년 정도에 또 좋은 이벤트들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제가 있는 우주로테크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인공위성을 잘 떨어뜨리기 위한 그런 기술을 개발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히는 저희는 추진기관을 만듭니다. 여러분 손바닥 정도 크기의 정말 얇고 가볍고 작은 추진 장치를 만들고요. 이 추진 장치를 이용하게 되면 우주 공간에서 이제 충돌이 예상되는 시점에 빠르게 피할 수 있고 또는 이제 더 이상 인공위성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하면은 즉각 바로 버릴 수 있는 위성을 폐기시킬 수 있는 이런 솔루션들을 만들고 있고 항공우주연구원이나 다 기관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우주 개발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우주 개발을 왜 할까요? 이에 대해서는 정말 다양한 답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누군가는 인류의 호기심, 꿈을 위한 그런 도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누군가는 과거 미국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정복해 나갔던 것처럼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하나씩 개선해 나가고 개척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하는 단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누군가는 인류가 더 이상 지구에 언젠가는 살 수 없을 거기 때문에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우주 개발을 지금부터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도 있습니다. 저는 이 각각의 의견이 다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주 개발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우주 개발의 이유를 들어보면요. 일단 우리는 모두 우주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가 되었든 간에 해야 된다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주 분야가 멋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우리가 가장 우주를 좋아하고 어떤 동경하고 우주 별을 보는 것들을 좋아하고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단순히 그것들이 멋있고 어떤 우리에게 특별한 감정을 주고 그런 그 어떤 우러러볼 수 있는 대상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개발을 한다는 것들은 그런 우리의 본능에 충실한 거고요. 우주 개발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만들고 인류의 미래를 개척하고 이런 것들도 좋지만 우주 개발 자체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은 이제 더 이상 경쟁에서 뒤처지거나 앞으로 생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드릴 말씀을 끝이 나고요. 자유롭게 그 질의응답이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점들이 있거나 하면은 정말 단순한 간단한 질문이어도 좋으니까요. 편하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시면 잠깐 마이크 종종 지구에 우주 쓰레기들이 추락한다는 뉴스 같은 것을 몇 개 봤어요. 그런 우주 쓰레기들은 어쩌다 이제 추락을 하게 된 건지가 궁금하고 또 이제 작은 인공위성들은 이제 이제 그 쓰레기 치우기를 위해서 자동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그런 위성들이 떨어지는 이유는 정상적으로 이제 작동이 운영이 안 되는 그런 고장난 위성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우주 공간에 그냥 둥둥 떠다니는 건데 이 우주 공간에도 미약하지만 작게나마 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랑 자꾸 부딪히다 보면은 그것들이 어떤 저항이 돼요. 방해를 하는 이 진행 방향으로 가는 거를 방해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그런 작은 힘들이 오랫동안 쌓여가지고 결국 그것들을 지구로 다시 떨어지게 만드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대형 위성이든 작은 위성이든 똑같이
장시간 냅두면은 지구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대기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중요하겠죠. 이게 바로 위성의 사용되는 높이에 따라서 다른데요. 높이가 한 500km 정도 있으면은 쉽게 떨어집니다. 한 15년, 20년 정도 기다리면은 천천히 추락을 해요. 그런데 한 700km 이상에 올라가게 되면은 150년이 걸려도 안 떨어집니다. 보통 한 200년 이상 수치적으로 나오는데 그것도 예측일뿐 정확하게는 아직 테스트를 해본 적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낮게 사용되고 있는 위성들은 빠르게 폐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높게 사용되고 있는 위성들은 지금의 기술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위성을 버리는 방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은 위성들이 떨어지다가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 주셨는데 이 위성이 떨어지면서 지상에서의 피해가 없을지도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런 크기가 작은 위성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과정에서 대기에서 다 불타서 없어집니다. 워낙 크기가 작고요. 그런데 우리가 뉴스에서 나오는 위성이라든가 얼마 전에 한번 그 국가 경보 문자 같은 걸로 우주 쓰레기 한번 날라온 적 있잖아요. 그때 나왔던 위성 같은 경우에는 뭐 수십 킬로그램, 수백 킬로그램짜리가 아니고요. 한 5톤 정도 되는 정말 큰 우주 물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커다란 트럭 같은 게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떨어지는 와중에도 완전히 불타지 않고 남아있는 물체들이 생기게 돼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재난 문자를 날려주고 사람들이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뒤에 또 질문 있으신데요. 여러분 그리고 저희 질의응답을 해주신 분들께는 작은 선물을 하나씩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물어봐주세요. 우주 쓰레기가 엄청 큰 거 운석이 충돌한 것만큼 힘을 낼 수 있나요? 아, 좋은 질문입니다. 운석이 얼마나 클까요? 운석의 사이즈는 크기는 정말 다양한데요. 우리가 정말 주먹만하게 떨어져도 운석이라고 하고요. 손톱만하게 떨어져도 운석이라고 해요. 그런데 옛날에 공룡을 멸종시켰던 것처럼 10km 정도 되는 그런 것들도 운석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인공위성이 떨어질 때 그 피해가 그 정도 날 수 있는가를 보면은 그런 커다란 우주 자연 운석보다는 인공위성의 무기가 훨씬 더 가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수십 킬로그램, 수백 킬로그램 정도가 떨어지는 것들은 대부분은 무기 중에서 다 없어질 수가 있고 일부 남더라도 보통은 그것들은 이제 바다 쪽으로 추락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떨어지는 와중에 똑같은 떨어지는 위성이 딱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대기에서 불타고 있던 게 갑자기 팍 터져가지고 지상으로 튈 위험이 없어요. 아주 이것도 굉장히 현실적으로 지금 연구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떨어지는 과정을 그냥 아무나 막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요. 떨어뜨리기 전에 미리 국제적인 어떤 이 단체에다가 미리 통지를 합니다. 우리는 이날 몇 시 몇 분에 어떤 방향으로 떨어뜨릴 거야. 그런 움직임을 줄 거야. 라는 것들이 미리 공지를 하고요. 그러면 이제 각자 여러 국가별로 그런 공지들이 올라오겠죠. 그럼 그것들을 국제적인 기관에서 다 의견을 모아서 서로 충돌이 없는지도 확인을 해주고요. 그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너 먼저 해, 너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우주 쓰레기를 안 쓰는 우주 공간에다가 버리면 안 돼요. 아, 너무 좋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안 쓰는 우주 공간으로 버리는 방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위성이냐에 따라도 다른데요. 아까 전에 뒤에 분이 질문해 준 것처럼 높이에 따라서 제가 좀 다를 수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많은 위성들이 돌고 있는 지구 적에도 한 700km 정도 미만에 있는 밑에 있는 위성 같은 경우에는 더 먼 우주로 던져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훨씬 더 큰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처음부터 높은 높이에서 운영이 되고 있던 정지궤도 위성들이라는 게 있어요. 정지궤도는 이제 한 36,00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이 정도 떨어져 있는 위성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멀리 있다 보니까 그거를 오히려 지구로 가져오는 게 더 힘들거든요. 그렇게 멀리 있는 위성들은 더 먼 우주로 조금 던져놓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그 높이로 이제 우리는 그거를 무덤 궤도라고 부르는데 그것들을 다 이동을 시켜두게 됩니다. 네. 그 혹시 쓰레기를 지구에 가져온다고 해도 지구엔 쓰레기가 남는데
그럼 지구에 쓰레기 가져온다. 그 다음엔 처리는 어떻게 해요? 지구로 가져올 때는 그것들을 재활용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말 그대로 불태워서 그냥 공기 중에서 없애버리는 목적이 먼저거든요. 왜냐면은 지구로 조금이라도 그 잔해물이 남게 되면은 누군가의 집에 떨어질 수도 있고 누군가의 학교에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인 목적은 공중에서 다 없애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도 그 우주 공간에 있는 이 우주 쓰레기를 재활용해보는 것은 어떤가에 대한 연구도 얼마 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왜냐면은 그 비싼 돈을 들여서 정말 비싼 부품들을 다 올려놨는데 그것들 중에 100개 중에 하나만 고장나도 위성은 못 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아까운 자산을 그대로 지구로 떨어뜨리는 것 말고 다시 그것들을 우주 공간 내에서 분해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은 어떤가에 대한 연구도 최근에 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쓰레기를 다른 행성에다가 버리면 안 되나요? 저 너무 하고 싶은데요. 이게 지구에서도 쓰레기 문제가 항상 어디다 버릴지가 문제잖아요. 그래서 다른 행성에다 버리게 되면은 사실은 그 행성 입장에서 정말 티도 나지 않을 정도로 작은 양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우주 쓰레기를 지구로 떨어뜨리는 것보다 다른 행성으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비용의 문제이긴 한데요. 그리고 비용의 문제가 첫 번째 있고요. 또 한 가지 다른 문제는 우리가 다른 행성에 가서 쓰레기를 버릴 때 주의해야 되는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가 그 행성을 오염시킬 수도 있다는 문제인데요. 이게 달에 갈 때도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사람이 직접 달에 가면은 사람이 입던 옷이나 이런 거에는 우리만 알고 있는 그런 박테리아나 균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만약에 우주 공간에 노출이 됐을 때, 나오게 됐을 때 지금으로서는 그 우주 공간에서 그런 박테리아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조차도 잘 몰라요. 그런데 정말 우연히 살아남았다. 그리고 그런 균들이 갑자기 번식을 했다. 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의도치 않게 우주 공간을 오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 뭔가를 버리고 오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행동입니다. 네, 다른. 그거 지구 주위, 우주 쓰레기가 지구 주위를 돌다가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건 있어요.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거요. 자연적으로 없어지는 게 결국 지구로 추락해서 없어지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 한 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개발됐던 인공지능이나 그때 말씀했던 그 로켓의 일부 부품이 아직 떠다니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조금씩 지금은 지구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별도로 사람이 조종한 게 아니고요. 오랜 시간 동안 40년간 시간이 누적이 되면서 천천히 떨어지면서 폐기되는 것들이 있긴 합니다. 네. 질문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여태까지 봤던 연구들 중에서 가장 질문이 많이 연령대에 상관없이 똘망똘망에 집중해 주셔서 질문이 끊이질 않네요. 저희가 한 분만 더 마지막으로 꼭 그 질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나는 이 질문을 포기할 수 없다라는 분들만 손들어주세요. 그 학부모분들은 한 번도 질문 안 받았으니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지금 우주 개발 끝없이 하고 있잖아요. 우주 주간 데이터가 있는데 우주 쓰레기가 그렇게 많으면 쓰레기를 차원에서 우주 쓰레기를 수거하는 기금을 따로 마련한다든지 이게 정말 선생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우주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앞으로 우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막혔다. 그 정도까지 따야 되잖아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세계적인 차원에서 우주 쓰레기를 수거하는 기금을 마련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 같은 비슷한 일을 지금 먼저 규제를 통해서 해보고 있어요. 최근에 원래는 이제 유엔 차원에서의 규제가 있었는데 말 그대로 그냥 가이드라인 수준이었고 권고안이다 보니까 법적인 강제성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9월에 22년도 9월에 처음으로 우주물질 폐기에 대한 법안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법안이 나왔을 때 어떤 그 항목들이 있었냐면요. 인보가 끝나고 나서 인공위성들을 5년 이내에 폐기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법적인 조항이 생겨버려요. 그리고 지난달에 그로 인한 첫 번째 벌금 사례가 나옵니다. 우주물질 폐기를 적절히 못해가지고 벌금을 맞았는데 2억 원 정도의 벌금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우주 쓰레기 세금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분들도 있고
이런 규제를 통해서 페널티를 주고 또 그것들을 잘 수행했을 때는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 형태로 유도를 하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최신의 이 정책적인 움직임에서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주물체 공감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지금 있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강화시키는 것도 지금 국회 입법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손을 포기를 못 하시는 것 같아서 마지막 기회를 드릴게요. 우주 쓰레기가 주위에 전화하는 그런 국제 우주 정말 피해가 네, 우주정거장이요. 우주정거장도 열심히 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1년에 13번 정도씩 피하는 움직임을 하고 있고요. 그 한 번 피할 때마다 추진제를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래가지고 정기적으로 이제 보급품이 올라갈 때 추진제도 같이 한 번씩 올려줘요. 그래서 그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우주 파편들 조각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피하는 움직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시간 관계상 질문 답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저희 그 강민혜 교수님, 이성문 대표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